네, 쏟아지는 뉴스를 넘어서 핵심 변수들을 체크하고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오늘은 증권주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사실은 대선 이후에 기대하는 게 크게 보면 금융주이거든요. 은행주를 포함해서 밸류업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특별히 증권주가 최근에 이미 좀 오르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죠. 증권주 분석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대선이 정말 코앞이라 이제 8일 앞이군요. 대선 주자들이 너나 없이 자본시장에 대한 뭐 지수 뭐 청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선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 분위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 분위기가 다 좋았어요. 네. 뭐 올해 연초부터 이제 보신다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증권주가 15%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선 주자들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관세 이슈가 굉장히 네. 또 이제 컸죠. 근데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증권업종은 좀 사실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약간 금융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도 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데다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대부분 이제 시장금리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시장금리 하락 시에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이익 체력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높아진 부분도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환경이 많이 됐고요. 할 얘기 많습니다. 당장은 사실 중요한 건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그죠? 정책을 맞습니다. 넘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넘어서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 1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엔 거래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거는 1분기까지는 괜찮았었던 건가요?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은 건지 또 그게 이어질지가 관심사잖아요. 네,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었던 요소들 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주식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감소하기는 했지만 네. 해외 주식 쪽에서 올라온 부분이 이를 충분히 상쇄를 하고도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수수료랑 해외 주식 수수료가 비중이 이제 50대 50이 되는 경우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권사들의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을 보면 해외 주식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회사들이 있죠. 뭐 키움이나 뭐 미래에셋이나 이런 쪽, 뭐 삼성도 그렇고. 근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쪽은 포션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실적이 2분기, 3분기 올해도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하시는 것들 우상향이에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증권사들은 사실 이익 모멘텀이 조금씩 이제 축소가 되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1분기 같은 경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투자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자기 자본 투자한 것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분배금 수익이 주로 1분기에 좀 집중돼서 들어오는 그렇군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충당금 적립이라던가 일회성 이제 뭐 비용 이제 처리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보통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연말까지 수익은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이익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포션이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네. 기록을 했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증권사들의 그 수익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주로 이제 그 수수료 손익, 이제 저희가 뭐 거래하면서 그렇죠.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제 잡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운용 손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손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AUM이 얼마냐,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 이 운용 수익률은 사실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리스크 테이킹이 크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미래에 또 이제 그렇죠. 사고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50bp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시겠고, 이 운용 자산이 결국에 이제 킥입니다. 이제 이 운용 자산은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키느냐에 네.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 한도가 13배이고요. 금감원 권고사항은 한 11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행업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2배. 그리고 오, IM이 레버리지 세네요. 일본만 개인들이 만약에 맞아요. 신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2.5배, 그 다음에 뭐 또 뭐 미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공격적인 분들은 뭐 7배 이렇게 또 들었는데, 증권사는 그만큼 이제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보니까 레버리지가 세군요. 네, 뭐 굉장히 이제 그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감원과 이제 금융당국에서 네. 여러 이제 그 방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더 일으키려면은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발행어음을 해서 2배를 더 받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IMA 라이센스가 나올 텐데 이것까지 네. 다 하면 최대 16배를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 그러면은 자본이 큰 증권사가 네. 이 레버리지 활용 여력이 더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결국에는 다시 이익으로 발생을 해서 자본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레버리지 이제 그 재원으로 활용이 네.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북의 복리 효과라고 해야죠. 북이 커졌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가 더욱더 가시화되고 극대화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복리 효과가 어마무시해요. 10년 전에는 자기 자본이 4조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은 2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한국형 IB 한다 그러면서 뭐 자기 자본 3조 원 만들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와, 10조예요? 네, 와, 이제는 10조 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만나고 증권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일타 강사 수준이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이, 그죠? 와. 그리고 사실 그 거래대금은 좀 줄어드는 거는 지금 영향들이 또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분 최근에 사실 줄었잖아요. 근데 대책으로서 생겨가지고 거래 시간이 늘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네. 상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브로커리지 부분에서의 영향은 어느 정도예요? 예. 사실 브로커리지는 네. 크게 영향이 없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자본의 그 복리 효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래대금 늘고 이러면 일단 수수료 수익 나니까 수익이 쫙 좋아지고, 줄면 수익이 줄 것 같은데, 이미 사업의 구조가 증권사가 그게 아니다. 그죠? 그게 네. 아니고, 말씀하신 해외 주식의 비중이라든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 투자하는 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에 말씀하시겠지만 결국은 관심 가질 탑픽 기업들도 자기 자본이 얼마나 많으냐, 대형사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소형사보다는. 네. 자, 그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요인이 PF, 금융권의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사실 아직 수면 밑에 있어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닌데요. 대체적으로는 금융권은 좀 줄어든 가운데 증권사는 PF 잔액이 늘었다. 이거 왜 증권사만 이렇죠? 글쎄요. 그건 저도 미스터리이기는 한데요. 네네네. 근데 뭐 사실 어딘가에 이제 자금 공급이 필요할 때 네. 거기에 이제 그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증권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왜 늘었냐, 왜 투자하셨냐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우려들이 증권사에 그러면, 물론 지금 새롭게 PF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전보다는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 판단했을 텐데, 이게 그럼 증권사의 부담 요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네. 충분히 이제 리스크 관리 역량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부동산 PF 시장을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예. 좀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수익성 중심의 딜들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 금리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증권주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우호적인 변수는 무엇이고, 또 사실은 좀 우려해야 될 또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에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 수수료 손익과 운용 손익의 이제 그 구조로 놓고 본다면은 네. 사실 수수료 손익이 늘어나려면은 금융시장의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수료는 결국에 이제 MS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 네. 그리고 수수료율을 얼마나 부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 혹시 몇 개 영업 중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증권사에 한 30개 정도 되지 않나요? 60개 됩니다. 60개나 돼요? 네. 최근에 좀 사실은 종합증권사가 아닌 데들이 좀 있고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시장 자체가 MS는 고착화가 되어 있고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수수료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수수료 손익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사이즈가 커져서 발행 금액이 늘어나거나 혹은 이제 시장 거래 금액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이거는 금융시장의 확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운용 손익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잘 써야 되고 네. 자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수익성 높은 자산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져야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일단 자본이 커지려면 수수료로 돈을 많이 벌어야 자본이 일단 늘어나는 구조가 될 거고 예.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회사들의 운용 전략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은행계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을 담는 데 있어서 지금 자본 규제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은행계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보수적으로 활용을 하게 그렇겠네요. 되고요. 예. 비은행계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경쟁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을 좀 묶어서 증권주 가운데서 사실 최근에 증권주가 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증권주 가운데 최선호주는 어디입니까? 네. 네, 증권업종 내에서 현재 최선호주로는 한국금융지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앞서 이제 강조드렸었던 포인트들이 가장 지금은 적합하게 잘 적용이 되는 증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충분히 다른 데에 대해서 또 많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운용을 또 잘하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증권주가 지금 한국금융지주죠. 한국은 한국금융지주죠. 네. 그 안에 증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오는 것은 좀 설정하고 계신 목표가나 밸류에 비해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네, 아직 충분히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한국금융지주하고 또 한두 개만 더 선호주로 최선호주가 아니더라도 또 선호할 수 있는 게 말씀해 주시면요. 네. 네, 지금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증권하고 네. 미래에셋증권 두 군데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 대형사라고 하더라도 은행권처럼 타이트한 규제를 좀 덜 받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증권주 얘기를 좀 했고요.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보험주 얘기도 할 텐데 보험은 사실은 뭐 시장에 큰 관심은 최근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상반기에 회계제도 변경이 있었군요. 그에 따른 불확실성. 요거는 어떤 내용이고 보험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IFRS 17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보험사들은 그동안에 원가로 평가를 하던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익 레벨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네. 과거보다 많이 이익 체력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 회계 그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아직 좀 통일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교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올해 연초 기준이죠. 네. 연초 기준으로 보험사들의 주요 지표인 CSM이라고 하는 계약 서비스 마진, 즉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개념인데요. 이게 소폭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의 기초 이익 체력이 아무래도 기존 대비해서 좀 줄어들게 되고 올해 감익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증권사보다는 보험사가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지 않아요, 업종이? 사실 뭐 단기 손익 관점에서는 네. 보험사보다는 증권사가 훨씬 더 민감하기는 해요. 증권사가요? 네, 증권사가요. 네.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네. 단기 손익 관점에서는 증권사가 좀 더 민감하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보험사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금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인하되는 것들은 보험사들 보면 금리가 좀 올라야 좋은 거 아닌 건가요? 보험사는 금리가 올라야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보험사에게는 좀 부담이긴 한데 그럼 보험주를 바라볼 때 전략 포인트하고 또 이 안에서도 관심주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치주 그 중심으로 접근을 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이제 핵심 요소일 것 같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회계 제도 변경 이후로 보험사들이 배당 가능 이익이 좀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상장사들 중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렇게 세 군데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없다면은 이 이외의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로 증권주 얘기 했고요. 스페셜리스트 내일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도체 이야기.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잖아요. 또 관세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내일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과 반도체 얘기 깊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주 플러스 보험주 얘기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함께 해주셨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라 금융주 얘기할 때는 자주 모셔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